주한미군 철수시켜. 한국은 부자 나라야. 트럼프 공개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한민국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72시간 안에 철수하세요. 뭐라고요? 그 순간 펜타곤 내부 보고서 한 장이 터지는데요. 한국 독자 초정밀 타격 체계 완비, 삼축 억제 구조 가동에 방산 수출 전 세계 1위, 심지어 북극 항로 반도체 올림픽 시스템까지 연결된 복합 전략 자산. 대체 불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한미군 철수하다 세계 2위 된 미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성 차관 리처드 클라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미국, 그리고 그 오만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발목을 잡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악관 서관 회의실 테이블 위 보고서 표지는 충격적이었어요.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어요. 전략적 부담 재평가, 한반도 주둔 비용 분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문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처음에는 협상 전술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이게 전술이 아니라 진짜 논리로 포장되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서울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거리에 위치하며 이는 세계 주요 수도 중 최전선에 가장 인접한 사례에 해당한다. 유사시 방어거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주둔 체계는 미군 전력의 비대칭적 소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솔직히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요, 50km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1,0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 도시가 포사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게 마치 분쟁 지역 한복판에 기지를 세워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km라는 거리가 직관적으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걸려든 함정이었습니다. 전략국 수석분석관 제임스 하워드가 회의실 스크린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하워드는 제가 꽤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인데 머리가 비상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목소리는 유독 자신감이 넘쳤어요. 과잉된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를 지키기 위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절반도 분담하지 않는다면 이건 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인 안보 무임승차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부자 나라예요. 코스피도 사상 최대를 뚫고 올림픽에서는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요. 박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테이블 주변에 흐르는 분위기는 분명히 동의에 가까웠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고 저도 그 논리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깨어 있었다거나 뭔가를 일찍 알아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회의실 안에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다음 터졌어요. 첫 번째 문제는 며칠 후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었죠. 저는 솔직히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세련된 반발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유감을 표명하거나 동맹의 역사를 거론하거나 아니면 여론에 기댄 감정적인 성명이라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이잖아요. 한국이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 계산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했죠.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더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단 2문장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동맹이 선택의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처음에 오역이거나 요약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전부일 리가 없다고요. 분명히 뒤에 뭔가 더 있을 거라고 보좌관한테 원문 확인을 2번이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전부였어요. 2문장.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워드는 회의실에서 그 문장을 읽고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이라니 미친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빼는 건 미국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한국이 무슨 선택을 해요? 엉터리 허풍이에요. 저러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로 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옳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위협받은 쪽이 오히려 더 조용했어요. 공포를 느껴야 할 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든 반응을 보이잖아요. 뭔가를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달래거나. 그런데 한국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 두 문장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동맹은 선택의 문제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담담한 진술처럼 들렸어요. 축구로 치자면 상대팀이 전반전 내내 거친 파울을 해대는데 우리 팀 주장이 심판한테 항의도 안 하고 그냥 공을 주어서 다시 킥오프 지점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여유가 오히려 더 무서운 거거든요. 당시 저는 그 감각을 무시했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감각이라고 스스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의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놓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 무렵 우리가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한 건 아마도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요. 사람이 진짜 여유로운 상대를 만나면 처음엔 무시하려 들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한국 정부의 두 문장짜리 성명이 언론에 퍼지고 워싱턴 일각에서 비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나라는 속내를 숨기는 척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기어올 거라고. 그 웃음 뒤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밀라노 소식이 들어왔어요. 2월 초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올림픽 자체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국방예산회의와 한반도 주둔 비용, 재검토가 연달아 잡혀있던 터라 유럽 쪽 소식은 보좌관이 요약해서 올려주는 브리핑 문서로만 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서 맨 위에 딱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통합 운영 및 보안 시스템 핵심 플랫폼 한국 기업 컨소시엄 단독 수주 확정.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입찰 결과 하나잖아요. 기업들이 경쟁해서 수주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 윌리엄 트레이시가 그날 오전 제 집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의 기사 화면이었습니다. 트레이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럽 언론 반응이 예상보다 좀 큰 편입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행사는 이탈리아가 열고 시스템은 한국이 설계한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단순히 기술 납품 계약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제목 안에 이미 다 담겨 있었거든요.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장권 발권부터 경기장 입출입 통제, 선수단 동선 관리, 실시간 군중 밀집도 분석, 테러 위험 모니터링, 교통신호 연동까지 그 모든 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낸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의 설계자가 한국이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거든요. 200개 가까운 나라의 선수단이 한 도시에 집결하고 수백만 명의 관중이 이동하고 수천 명의 취재진이 동시에 송출하고 그 모든 흐름을 누군가는 통제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테러 한 번의 대회 전체가 마비돼요. 그러니까 올림픽 운영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건 한 나라의 국가 운영 능력을 세계 무대에서 직접 검증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기술 수출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멈췄습니다. 트레이시가 기사 하나를 더 열었어요. 이번엔 독일 언론이었습니다. 논조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스마트 시티 운영, 항구 자동화, 교통관제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으며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세계에 선보이는 전 시장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신뢰를 갖게 된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저녁 무렵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 전략국 수석 분석관 하워드가 이 주제를 꺼냈어요.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올림픽 전산 시스템이 안보를 대신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버 잘 돌린다고 나라가 안 망합니까? 몇몇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자리에서 트레이시만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왜 아무 말 안 했냐고 물었더니 트레이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국방관료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급이 끊기고 통신이 죽고 지휘 체계가 흔들릴 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적군의 총알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예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는 그 연결고리를 그때 바로 이어붙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밀라노에서 한 일은
단순히 기술 납품이 아니었어요. 국가 운영 능력을 수출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검증 가능한 형태로요. 올림픽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럽의 스마트 항만 운영 프로젝트 2곳, 그리고 북유럽 광역 교통관제 시스템 컨소시엄에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확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올림픽 특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특수가 아니라 연속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수십 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그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선수단 숙소 카드키 하나에서부터 대테러 상황, 대응 프로토콜까지 그 시스템 안에서 2주 넘게 살았던 거예요. 그 경험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계약이 됩니다. 영업사원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쓰게 해보는 게 낫잖아요. 한국은 올림픽 운영권을 따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 부스를 이탈리아가 주최하는 행사 한복판에 차린 거였습니다. 트레이시가 어느 날 저녁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요. 한국이 밀라노에서 운영한 시스템, 그거 우리 연합군 지휘 통신 아키텍처랑 구조가 꽤 유사합니다. 설계 방식이 군사 표준을 민간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여서요.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느껴졌어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림픽 얘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요. 우리가 한국을 향해 방위비를 5배 올리라고 압박하던 그 시각에 한국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공포를 증명하거나 위협에 응답하는 대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세계에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군더더기 없이, 딱 결과로만요. 저는 그날 밤 꽤 오래 잠을 못 잃었습니다. 밀라노 이후 워싱턴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의는 똑같이 열렸고 브리핑은 똑같이 진행됐고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전처럼 가볍게 넘어가질 않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미세했는데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 국방정책연구소에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보고서 제목은 한반도 억제력 강화 방안, 해상 전력 재배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한반도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 2척을 추가 배치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억제력 변화를 수치로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연구소 소장 로버트 카민스키가 직접 발표 자리에 나왔는데 카민스키는 제가 15년 전 국방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기예요. 그 사람 말이라면 저는 어지간해서는 의심 없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카민스키가 스크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2척이 추가 배치될 경우 단기 해상 억제력은 현재보다 유의미하게 강화됩니다.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역시 우리한테 카드가 있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을 거예요. 저도 그 분위기에 잠깐 동화됐습니다. 그런데 카민스키가 발표를 이어가면서 부록 분석 파트로 넘어갔을 때 회의실 온도가 살짝 바뀌었어요. 카민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부록에서 짚어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의 전제는 해상 화력 기반의 억제력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 내륙의 산악 지형 구조, 그리고 수도권 밀집 지역에 대한 직접 대응은 항모, 전력의 운용 범주와 구조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박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을 갑자기 대놓고 들었을 때 그 당혹감이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공모함이라는 건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육지 안쪽 깊숙이 들어앉은 산악 지형에 그 바다 위의 전력이 직접적으로 힘을 미치려면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한국 지형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거 저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이 분지 형태로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지형이 우리 전력 운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연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공모함은 바다를 움직입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능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한반도의 전략적 핵심은 바다가 아니라 내륙이에요. 산이고 협곡이고 분지이고
도심 밀집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전력을 바다 위에 가져다 놓아도 대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날 밤 트레이시가 한국 언론 보도 하나를 요약해서 제게 보냈어요. 한국의 한 안보 전문가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움직이지만 대륙은 움직이지 않는다. 10글자도 안 되는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카민스키의 보고서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요. 저는 그걸 읽고 꽤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카민스키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전문가가 자네 보고서 결론을 바다는 움직이지만 대륙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더군. 카민스키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어요. 정확하네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고요. 그 무렵 하워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항모 2척 추가 배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하워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억제력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부록 내용을 언급하자 하워드가 손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부록은 부록입니다. 차관님. 핵심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이 끝나고 저는 잠깐 하워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부록은 부록이라는 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그때 하워드는 몰랐어요. 저도 완전히 알지 못했고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껄끄러운 게 가슴 한쪽에 걸렸습니다. 야구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팀 에이스가 시속 160km짜리 강속구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경기하는 구장이 돔구장이 아니라 협소한 실내 공간이고 와인드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요. 강속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 능력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한반도가 그랬어요. 우리는 강속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운드 자체가 우리 투구 방식에 맞지 않는 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장을 설계한 건 지형이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거기 있었던 산과 분지와 협곡이요. 항공모함 2척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 지형 지도를 책상 위에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봐 서류 사이에 끼워두긴 했는데 틈날 때마다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서울을 둘러싼 산줄기를 손가락으로 짚어보면서 이 구조가 전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은 이 지형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그때까지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답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0km, 그 숫자가 그 무렵 워싱턴에서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요.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위험, 도시라는 프레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공식 언어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언론이 그 숫자를 반복해서 쏟아냈고 방송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와 함께 붉은 선이 그어졌으며 앵커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50km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마치 그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는 듯이요. 저도 그 분위기 안에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 숫자는 확실히 강했어요. 직관적이었거든요. 서울 도심에서 차로 1시간이면 닿을 거리에 군사분계선이 있다는 것. 그게 일반인 귀에는 즉각적인 공포로 꽂히잖아요. 전략 분석이나 지역 연구 같은 것 없이도 50이라는 숫자 하나로 충분히 위험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숫자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트레이시가 가져온 자료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트레이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 한국 쪽 군사학 저널에 분석 논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자가 한국 육군사관학교 출신 지형전략 전공 교수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목은 평범했어요. 한반도 방어 지형의 구조적 특성 재검토.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읽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논문은 50km라는 숫자에서 시작했어요. 그 숫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이거였어요. 50km의 직선거리는 지형 저항 구조 안에서 전술적으로 수백 킬로미터에 상당하는 소모 효과를 갖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한반도 서울 일대의 방어 지형이 사실상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부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산맥 능선이에요. 험준한 고지대가 종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기계화 부대의 속도 전진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이에요.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은 폭이 넓고 수심이 깊습니다. 이 수계 장벽을 넘으려면 교량 확보나 도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공격 측은 병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저는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서해안 갯벌이었습니다. 서쪽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갯벌 지형이 상륙 작전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산과 강과 갯벌 세 개의 층이 겹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되세요? 성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 하나만 있어도 공격이 어려운데 성벽 바깥에 해자가 있고 해자 바깥에 늪지대가 있다면요. 직선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 거리를 실제로 통과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50km라는 숫자는 지도 위에 자를 갖다 댔을 때의 거리일 뿐이에요. 그 거리를 실제 전력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건 지형 저항 앞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논문 중반부에서 역사 사례가 등장했어요. 직접적인 국가명이나 전쟁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구든 읽으면 알 수 있는 맥락이었습니다. 과거 대륙 세력이 대규모 병력으로 한반도 남하를 시도했을 때 전투에서 이기고도 병참선이 늘어나면서 보급이 붕괴되어 결국 퇴각했다는 역사 사례들이었어요. 병력이 약해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형이 그 병력의 유지를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책상에서 등을 뒤로 기댔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50km를 약점으로 읽었어요. 쥐약성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려내는 지형의 실제 구조는 정반대였습니다. 침략하기 어려운 구조, 병참선이 늘어날수록 공격 측이 소모되는 구조, 대규모 세력이 진입할수록 자체 무게에 짓눌리는 구조였어요. 요새라는 게 꼭 높은 성벽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였습니다. 지형 자체가 요새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어요. 트레이시가 제 표정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숫자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하워드한테 이 논문을 보여줬어요. 하워드는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긴 한데 현대전에서 지형의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정밀 타격 능력이 이 모든 걸 상쇄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밀 타격은 단기 교전에서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지형이 만들어내는 병참 저항은 단기 교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선이 늘어지고 보급이 필요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형의 무게가 누적되거든요. 야구에서 한 이닝에 홈런 2방 치는 것과 9이닝을 버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논문 어디에도 한국이 이 지형을 약점으로 표현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요. 제가 조용히 트레이시에게 물었어요. 이 논문 쓴 교수 언제부터 이런 연구를 해왔다고 했지? 트레이시가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연구 분야라고 합니다. 군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고요. 20년.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씹었습니다. 우리가 50km를 공포의 숫자로 읽어내는 보고서를 만들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그 50km를 요새형 구조의 핵심 요소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요. 같은 숫자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거리를 봤고 그들은 지형을 봤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저는 그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2월 하늘이 보였어요. 낯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한국 지형 지도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서류 사이에 끼워두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굉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조물이 약해지는 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벽 안쪽 깊은 곳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조금씩 번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안으로 보이는 금이 됩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내부는 꽤 많이 무너진 후예요. 워싱턴이 그랬습니다. 겉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고 공식 성명은 한 줄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징후를 저는 의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였어요. 원래는 루틴한 예산심의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느꼈어요. 청문회장 특유의 팽팽한 공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간격, 의원들이 서류를 넘기는 방식까지 뭔가 준비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의원 마이클 도넬리가 발언권을 잡았어요. 도넬리는 제가 꽤 오래 지켜봐온 사람인데 국방 분야에서 여당 내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정권 초기부터 방위비 인상 논리를
공개 지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넬리가 마이크를 잡더니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는 순간 그건 단순히 주둔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전체의 병참축이 붕괴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귀를 의심했어요. 도넬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강경파 도넬리가요. 그것도 공개 청문회에서요. 저는 빠르게 옆자리 트레이시를 봤습니다. 트레이시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놀랍다는 표정이 아니라 예상했다는 표정도 아닌 그냥 무겁게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넬리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주둔기지는 단순한 전방 방어선이 아닙니다. 일본, 괌,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태평양 병참 연결망의 핵심 중계점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건 체스판에서 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뒤집는 겁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했어요. 박수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저는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펜타곤에서 보고서 하나가 제한열람 등급으로 내부에 배포됐어요. 보고서를 받아든 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표지에 붉은 띠가 둘러져 있었고 수신자 목록이 꽤 한정적이었어요. 저는 집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읽었습니다. 트레이시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독자 전력 현황을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건조했어요. 한국 독자 억제 전력 현황 및 동맹구조 재편 시 전략적 영향평가. 그런데 내용은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 현황부터 시작했어요. 초정밀 타격 체계, 사거리 다변화, 그리고 세 개 축으로 구성된 억제 구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탐지하고, 교란하고, 타격하는 세 단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구조. 어느 한 축이 무력화되더라도 나머지 두 축이 억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런 분석이 이 시점에 내부 보고서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였어요. 누군가 이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윗선에서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빠지면 한국은 스스로 버틸 수 있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 페이지에서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동맹 축소 또는 주둔 규모 조정은 억제력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독자 억제 구조의 자율 운용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빠져도 억제력의 빈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재편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제한 건 이거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반도에 억제력이 존재한다. 우리가 빠지면 힘의 공백이 생긴다. 그 공백을 한국도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의 사슬 전체가 이 보고서 한 장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은 이미 그 공백을 스스로 메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오래전부터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워드를 만난 건 그날 오후였어요. 하워드도 그 보고서를 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워드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방어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 작성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특정 의원실이 주문한 겁니다. 방향이 정해진 분석이에요. 저는 하워드 얼굴을 봤습니다. 분석이 틀렸다는 얘기요. 아니면 분석이 불편하다는 얘기요? 하워드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하나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또 한 번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강했고 문장은 단호했어요. 미디어는 또 한 번 크게 받았었고 지지층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발언문 아래 달린 문장 하나를 보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강경 발언이 아니에요. 기한 없는 경고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한테 내가 언젠가는 때릴 수도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상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링 위에서 여유롭게 스텝을 밟고 있고요. 추후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그 발언은 위협이 아니라 협상 제의가 됩니다. 그것도 시작부터 우리가 약한 위치에서 하는 협상 제의요. 트레이시가 저녁 늦게 제 집무실에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를 2잔 들고 있었는데 그냥 한 잔 건네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잠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차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한국이 정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트레이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하는데 흔들리는 쪽이 한국이 아니라 우리 내부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제력이라는 건 무엇인지 저는 그날 밤 다시 생각했어요. 군사적 억제는 결국 상대가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 힘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실제 능력이고 하나는 능력에 대한 상대의 인식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그 인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펜타곤 보고서가 말하는 건 달랐어요. 이미 한국의 독자 능력이 주둔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농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스타 선수가 팀을 이끌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팀의 시스템 자체가 그 선수 없이도 돌아갈 만큼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스타 선수가 없어지면 팀이 무너진다는 전제가 어느 순간부터 전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희망사항 위에서 우리는 협상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복도에서 사람 소리가 다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펜타곤 보고서가 있었고 그 옆에 한국 지형 지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장을 번갈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 준비가 소리 없이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생각이요.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어요. 딱 그 모습이 그날 밤 제가 느낀 감각이었습니다. 한쪽은 계속 흔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연락이 온 건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트레이시가 아침 일찍 제 집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전날 밤 읽다만 보고서를 다시 펼치고 있었어요. 트레이시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는데 그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흥분한 것도 아닌데 뭔가 조심스럽게 건네야 한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표정을 트레이시가 짓는다는 건 제 경험상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럽 안보 포럼 관련 자료입니다. 어젯밤 현지에서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오늘 아침 유럽 주요 언론 일면에 인용됐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발언자는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였어요. 영국 출신의 전략 분석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문 경력이 있고 유럽 안보 담론에서 꽤 무거운 목소리를 가진 인물입니다.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이터 기반으로 천천히 말하고 한번 입을 열면 문장마다 근거가 붙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맥킨타이어가 브뤼셀 포럼 연단에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발언 요지는 이랬어요. 한국이 미국의 철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전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틀렸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체질이다. 저는 그 문장에서 잠깐 읽기를 멈췄습니다. 전략과 체질, 그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전략은 선택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고 실패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은 달라요. 체질은 오랜 시간 쌓여서 몸 안에 굳어진 방식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하고 압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요. 맥킨타이어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후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맥킨타이어는 한국의 군 현대화 속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무인기 전력의 다층 확장, 독자 위성 감시 체계의 구축 진행 속도, 그리고 해상 전력의 원의 작전 능력 확대까지 그는 이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속도 자체가 억제력이다.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속도가 상대에게 보내는 가장 명확한 전략 신호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억제력이라는 개념을 저는 수십 년 동안 다뤄왔어요. 재래식 전력, 동맹 구조, 주둔 병력. 이런 것들이 억제력의 구성 요소라고 배웠고 가르쳤고 보고서에 써왔습니다. 그런데 맥킨타이어는 전혀 다른 각도를 들이밀었어요. 속도 자체가 억제력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 방향으로 이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인식하는 것. 그게 억제의 실체라는 논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보다 상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가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옆 차가 속도를 높이는 게 보이면 그 차가 나한테 부딪힐 의도가 있든 없든 일단 피하게 되잖아요. 그 불확실성 자체가 압박이에요. 맥킨타이어가 말한 건 그거였습니다. 한국이 자꾸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국에게 그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요. 트레이시가 기사 두 번째 단락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부분도 읽어보십시오. 차관님, 맥킨타이어가 포럼에서 제시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철수 위협이 공개된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 반응, 주요 산업 지표 변화, 물류 흐름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그 결론이 이랬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요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솔직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황당해서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철수 카드를 꺼내들고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전 세계 언론이 한반도 위기를 다루는 동안 한국의 금융과 산업과 물류는 그냥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릴 이유 자체를 찾지 못한 것처럼요. 저는 카민스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민스키는 맥킨타이어 발언을 이미 읽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카민스키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맥킨타이어 발언이 유럽 주요 언론 일면에 인용됐다는 게 단순히 한 전략가의 의견이 퍼진 게 아니에요. 유럽의 편집국이 그 발언을 일면에 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그 판단의 이면에는 독자들이 그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국제 담론으로 올라간 겁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동맹의 본질과 자립 능력에 관한 더 큰 논의의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하워드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워드는 태블릿 화면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 전략가 발언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포럼 발언이잖아요. 일면에 인용됐어요. 언론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저는 하워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어요. 확신인지 아니면 불안인지를요. 그런데 하워드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저를 봤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너무 애써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집무실로 돌아와서 맥킨타이어 발언 전문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문장 하나하나를 씹듯이요. 그가 언급한 한국에 들어온 전력 확장은 단순한 무기 구매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국내 생산 비중, 기술 자립도, 운용 인력 양성 속도까지 포함된 분석이었습니다. 위성 감시 체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자 발사 능력, 해상도 수준, 실시간 연동 구조까지 짚었는데 그게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맥킨타이어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해상 전력도요. 원의 작전 반경, 자체 보급 능력, 동시 운용 가능한 전단 구조까지요. 여러분, 이걸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어요. 마라톤 경기를 보다가 어느 선수가 갑자기 무섭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요. 그 선수가 지금 몇 등인지가 아니에요. 그 선수의 보폭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호흡이 안정적이고 표정에 여유가 있을 때 남은 거리와 상관없이 불안해지는 느낌이요. 능력이 아직 발휘되지 않았는데 발휘될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상태를 목격했을 때의 그 묘한 공포감 말이에요. 한국이 그랬습니다. 철수 위협이 나온 이후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드론 양산 일정이 앞당겨졌고 위성 체계 테스트 소식이 조용히 들렸고 해상 훈련 빈도가 늘었습니다. 위기를 받아서 속도를 높이는 구조였어요. 위협을 이유로 가속하는 시스템이요. 맥킨타이어가 체질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전략은 외부 상황을 보고 대응 방식을 결정해요. 그런데 체질은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원리예요. 압박이 가해질 때 수축하는 체질이 있고 압박이 가해질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체질이 있어요. 근육이 쉬면 줄어들고 자극을 받으면 커지는 것처럼요. 맥킨타이어는 한국이 후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트레이시가 저녁 무렵 다시 들어왔어요. 차관님, 유럽 쪽에서 추가 반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언론도 맥킨타이어 발언을 후속으로 다루기 시작했고요. 논조가 비슷합니다.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독립 변수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독립 변수. 저는 그 표현이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국제 전략 분석에서 어떤 나라가 독립 변수라는 건 다른 누군가의 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반대말은 종속 변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를 그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종속 변수로 봐왔어요. 우리의 결정에 반응하는 대상으로요. 그런데 유럽 언론은 이제 한국을 독립 변수로 다루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레이시한테 물었어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트레이시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담론이 바뀌면 협상 구조도 바뀝니다. 상대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느냐가 테이블의 힘을 결정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레이시 말이 맞았습니다. 협상이라는 건 결국 양쪽이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약자로 인식되는 순간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강자로 인식되는 순간 같은 카드를 들고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맥킨타이어의 발언 한마디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식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 미국이 압박을 시작했을 때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를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전제 안에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건 계산 실수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잘못 읽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요. 창밖으로 브리셀발 뉴스가 흘러나오는 모니터 화면이 보였습니다. 맥킨타이어의 얼굴이 화면에 잠깐 스쳤고 그 아래 자막이 지나갔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체질이다. 저는 그 자막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말을 고르고, 외교는 표현을 다듬고, 언론은 프레임을 씌우지만 시장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시장은 오직 하나만 묻습니다. 이 상대가 믿을 만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나옵니다. 계약서로 나오고, 발주서로 나오고, 주가로 나와요. 말이 아니라 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 테이블보다 시장을 더 신뢰하는 편이에요. 테이블 위에서는 누구든 강한 척할 수 있지만 시장 앞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맥킨타이어 발언이 유럽 언론 일면을 장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트레이시가 아침 브리핑에서 첫 번째 소식을 꺼낸 건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이었어요.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아직 커피도 채 마시기 전이었습니다. 트레이시가 들어오면서 태블릿을 내밀었는데 그 얼굴에 묘한 표정이 있었어요. 불편함과 감탄이 동시에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북극 항로 LNG 프로젝트 추가 발주 건입니다. 한국 조선사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주 확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북극 항로 LNG 프로젝트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간헐적으로 들어오던 소식이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 항로 개발과 연동된 초대형 에너지,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그 핵심이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 건조였습니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을 견디는 탱크를 품은 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았어요. 계약 규모를 보는 순간 저는 잠깐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규모가 예상을 훨씬 벗어났어요. 추가 발주까지 합산된 수치를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조선 계약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계약은 단순히 배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에요.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예요. 그 고리를 한국 기업이 가져간다는 건 유럽의 에너지 안보 구조 안에 한국이 필수 행위자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엔 방산이었어요. 폴란드를 필두로 한 유럽 복수 국가가 한국산 지상 무기와 항공기에 대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협력, 장기 유지 보수 계약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서 저는 트레이시를 봤고 트레이시는 저를 봤어요.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전략국 수석 분석관 하워드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저보다 1시간쯤 늦었어요. 하워드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어요.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 특유의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감정을 숨기려는 그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워드가 말했어요. 폴란드 계약건 보셨습니까? 봤어요. 이건 시장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잠깐 하워드를 바라봤어요.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하워드가 한국에 불리한 방향의 해석을 내놓을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하워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부정도, 반박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하죠. 하워드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나갔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글로벌 투자사 보고서가 하나 돌았습니다. 트레이시가 요약본을 가져왔는데 제목이 간결했어요. 한국 방산 섹터 재평가,
및 지정학적 포지셔닝 분석. 그 안에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소비국이 아니다. 공급국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투자사 보고서라는 건 감정이나 외교적 배려가 없어요. 돈을 넣어야 하는 곳과 빼야 하는 곳을 판단하는 문서예요. 그 문서가 한국을 무기 소비국에서 공급국으로 재분류했다는 건 이미 자본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기 소비국은 안보를 외부에서 사오는 나라예요. 누군가 팔아줘야 지킬 수 있는 나라요. 공급국은 반대입니다.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을 파는 나라예요. 이 두 위치는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힘을 갖습니다. 소비국은 공급자의 조건을 수용해야 하지만 공급국은 구매자가 찾아옵니다. 한국이 그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철수 위협을 꺼내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요. 카민스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카민스키는 그 보고서를 이미 읽은 상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요? 카민스키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나가라고 압박하는 동안 유럽은 한국한테 들어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유독 맑은 날이었어요. 그 역설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압박할수록 한국의 방산 수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긴 해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서 인정될수록 그 능력이 만들어낸 무기 체계의 신뢰도도 올라가거든요.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방어 체계라는 인식이 수출 가격과 수주 경쟁력에 반영되는 겁니다. 철수 위협이 한국 방산의 광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러니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레이시가 보고서 추가 내용을 설명했어요. 투자사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안보 취약국이라는 기존 이미지가 전략 자산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전환은 단기적 추세가 아닌 구조적 재편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조적 재편.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단기 추세가 아니라는 말은 곧 이 흐름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가 바뀐 거라면 협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다 해도 이미 바뀐 국제사회의 인식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 인식이 바탕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들이 쌓여서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한국의 위상을 고정시킵니다. 하워드가 그날 늦은 오후에 다시 왔어요. 이번엔 태도가 아침과 달랐습니다. 뭔가 정리하려는 사람의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차관님, 솔직히 여쭤봐도 됩니까? 말해요. 우리 협상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워드를 바라봤습니다. 이 말이 하워드한테서 나왔다는 게 중요했어요. 가장 강경하게 현 노선을 지지하던 사람이 재검토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서 우리 내부의 균열이 이제 표면까지 올라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 얘기는 더 높은 곳에서 해야 해요.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트레이시와 저만 남았을 때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싱턴의 2월 오후는 짧습니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 사이에 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레이시한테 물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요? 트레이시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철수 위협을 최대 압박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협상에서 가장 강한 수를 꺼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꺼내는 동안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극 항로에서는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고리가 바뀌고 있었고 유럽에서는 방산 계약이 쌓이고 있었고 글로벌 투자 자본은 한국을 새로운 범주로 재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럭비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상대 선수를 밀어붙이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들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선수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도약을 위해 무게중심을 낮추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밀어붙일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사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무기 소비국이 아니다. 공급국이다. 그 14글자가 우리가 몇 달 동안 쌓아온 협상 논리를 조용히 허물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감정도 없이, 딱 사실로만요. 저는 서랍에서 한국 지형 지도를 꺼냈습니다. 요즘 습관이 됐어요. 그 지도를 펼쳐놓고
산맥과 해안선과 수도권 지형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요. 그날은 지도 옆에 그 투자사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형과 시장, 두 개의 언어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다고요. 어떤 사건들은 그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요. 코앞에 붙어서 들여다보면 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뒤로 물러서면 그게 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내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펜타곤 복도에서, 청문회장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집무실에서요. 그 안에서는 사건들이 각각 따로 보였어요. 방위비 협상이 있었고, 올림픽 기술 수주가 있었고, 지형 분석이 있었고, 방산 계약이 있었고, 투자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걸 저는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알았습니다. 미국 정치 캘린더에서 대선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에요. 그 소용돌이 안에서는 정책이 쟁점이 되고, 쟁점이 공격이 되고, 공격이 여론이 됩니다. 동맹관리 실패라는 단어가 공개 토론장에 처음 등장한 건 야당 측 외교안보 담당자의 발언을 통해서였어요. 트레이시가 그 발언을 캡처해서 제 메시지함에 보내온 건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고 한동안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을 압박 도구로 사용한 결과 한국의 전략적 독립화를 가속시켰다. 이는 동맹 관리의 실패이며 더 정확히는 상대를 잘못 읽은 전략 판단의 실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당이 한 말인데 반박이 잘 안 됐습니다. 저 자신이 몇 달 동안 그 안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문장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틀린 부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워드가 그날 오후 제 집무실로 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야당 발언이 주요 방송에 반복 인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타이밍이었거든요. 하워드가 말했습니다. 이게 야당 공격 논리로 굳어지기 전에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하워드를 바라봤어요. 어떤 대응 논리요? 하워드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온 겁니다. 차관님. 저는 그 말에서 하워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논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 보고서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발표 주체는 민간안보연구소였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 자문 이력이 있는 연구진이 참여한 곳이었어요.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반도 억제 구조 재평가, 철수 위협 이후 전략 지형 변화 분석. 트레이시가 전문을 출력해서 가져왔을 때 저는 회의 일정을 1시간 뒤로 미루고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달을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50km라는 숫자에서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숫자가 어떻게 취약성의 상징으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기술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중방어 지형 구조가 그 거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챕터를 읽으면서 몇 달 전 제 책상 위에 놓였던 한국 군사학 논문이 떠올랐어요. 바다는 움직이지만 대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장도요. 다음 챕터는 항모 두 척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해상 화력이 내륙 산악 지형과 구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분석. 카민스키가 부록에서 명시했던 바로 그 내용이 이 보고서 안에서 다시 나왔어요.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해상 억제와 내륙 방어는 별개의 층위이며 한국은 두 층위 모두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썼어요. 그 다음 챕터에서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미사일 전력과 삼축 억제 구조를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서 봤던 내용들이 공개 분석 형태로 다시 서술돼 있었습니다. 독자 탐지, 교란, 타격 능력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구조. 어느 하나가 무력화되어도 나머지가 억제 기능을 유지하는 설계요. 그리고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구조는 동맹 주둔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맹 주둔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있어도 작동하고 우리가 없어도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빠지면 억제 공백이 생긴다는 전제. 그 전제 위에 우리의 협상 전략 전체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전제가 애초에 틀렸다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됐어요. 건물 설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기초가 잘못된 건물은 결국 기울게 돼 있어요. 마지막 챕터는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북극 항로 LNG 선박 수주, 유럽 지상무기 및 항공기 계약, 글로벌 투자사의 재분류. 보고서는 이것들을 나열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묶었어요. 철수 위협은 한국의 억제 구조를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개 검증시키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보고서를 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꺼낸 카드가 우리의 압박 수단이 된 게 아니라 한국의 광고판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강하게 흔들수록 한국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선명함이 시장의 신뢰로 전환됐어요. 우리는 약점을 공격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약점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공격함으로써 세계가 그 자리를 확인하게 됐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트레이시가 보고서를 다 읽은 제 얼굴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보고서가 대선 쟁점으로 올라가면 우리 입장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민스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민스키는 이미 읽은 상태였어요. 리처드, 솔직하게 말해줘요. 우리가 처음부터 뭘 잘못 읽은 거예요? 카민스키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못 읽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안보 공백을 두려워한다고 전제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오래전에 이미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는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알려 하지 않았다. 그 표현이 정확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오래된 틀 안에 넣고 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수원국,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는 나라, 우리가 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의 나라. 그 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틀 바깥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동맹 관리 실패라는 단어가 쟁점이 됐다는 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유권자에게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유권자에게 먹힌다는 건 일반 시민도 그 실패를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뉴스를 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감각은 여론이 되고 여론은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하워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방어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하워드가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잘못 읽은 건 한국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구조였어요. 50km는 취약성이 아니라 요새 구조의 핵심이었고 항모 두 척은 내륙 지형 앞에서 닿지 않는 전력이었고 독자 미사일 체계는 동맹 주둔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억제력이었고 방산 수출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공급하는 나라라는 위상 선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였어요. 지형과 기술과 산업과 전략이 겹쳐서 만들어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요. 철수 위협은 그 구조를 붕괴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조를 세계 앞에 꺼내 보이게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서 가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지형 지도가 있었고 그 위에 민간안보연구소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두 장을 번갈아 보다가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역사 안에서 한반도는 언제나 외부 압박을 받아온 땅이었습니다. 대륙에서, 바다에서, 사방에서 밀려드는 힘들 사이에서 수천 년을 버텨온 곳이에요. 그 버팀이 단순히 끈질김으로 가능했을 리 없어요. 지형을 이해하고 자원을 쌓고 능력을 기르고 그 능력이 몸 안에 배어 체질이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맥킨타이어가 체질이라고 표현한 건 그 역사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50km를 위협 카드로 들고 왔을 때 한국은 그 카드를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수천 년 동안 그 지형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50km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두 문장짜리 성명이 나온 거였습니다. 동맹은 선택의 문제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 문장 안에는 공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지금 꺼내는 걸까요?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비슷한 논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상대를 재단하고 약점처럼 보이는 것을 무기 삼아 압박하고 상대가 흔들릴 거라고 전제하는 논리요. 그 논리가 얼마나 쉽게 빗나갈 수 있는지를 저는 이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억제력은 주둔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둔은 형식입니다. 능력이 실체예요. 그 능력이 지형에 깔리고 기술에 담기고 산업에 뿌리를 내리고 국제 신뢰로 쌓일 때 그건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니에요. 그건 구조예요.
구조는 흔들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수록 오히려 그 구조가 드러나요. 우리는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 익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복합 억제력을 스스로 설계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지형 지도를 접었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산줄기, 한강의 수계, 서해안의 갯벌이 손 안에서 접혔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압박을 받을수록 단단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들길수록 더 선명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읽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